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제 새벽 1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서 15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수싸움, 기싸움 속에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사석에선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법무부 장관의 오선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주말 새 또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현역 의원만 총리까지 8명입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웰빙 김밥의 캠핑, 바캉스 같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용만 최소 640억,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무대로 펼쳐진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을 두고 도시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주말 가장 뜨거웠던 결혼식 소식까지 전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진실을 하신 건가요? 누구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 시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저희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전부 다 발언을 성실성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주말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초반부터 신경전, 기싸움은 팽팽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위원장님, 방금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현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건 허락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내로남불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법 남불이다. 내가 하면 법이고 나면 불법이라는 식으로 해서 법은 만인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란 행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또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또 입구로 오라고 하면 또 지하로 가고 또 언제 오라고 하면 또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많이 화가 나실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싸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국민 앞에,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란 행위로 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게 국민들이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세와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15시간이나 있긴 했는데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조서 확인에도 3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경찰 조사를 못 받겠다, 검찰 신문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변인님. 네. 오전 조서에는 서명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서명 안 했었는데요. 서명 안 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에 대북 이제 불법 선거 관련돼 가지고 갔을 때 본인이 이제 프린트해 온 거를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고 아예 수사에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었고요. 또 관련돼 가지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던 그 과거의 그 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할 때는 정당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는 파렴치하다라고 몰고 간 건 어떤 기준인 거죠? 이거는 내로남불인 거죠. 여당이 했을 때는 여당으로서 본인들 입장 바뀔 때는 이거는 비판을 하고 자신들이 야당으로서 했을 때는 이거는 탄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거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경찰 조사를 못 받겠다, 검사가 신문하라면서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국수본에서 출석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 국수본에 나가서 내가 진술하겠다 또는 서명하겠다. 그리고 제3의 장소로 나는 나가서 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특검에 출석한 상황인데
갑자기 국수본에서 참여를 한 거예요. 예고 없이 온 거죠. 근데 거꾸로 바꿔봅시다. 국수본에 참석했는데 만약에 특검 검사가 와서 조사를 하겠다면 그거 받겠습니까? 그건 조직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국수본에서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사실 오늘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고 바로 말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3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럼 내일 오전에 출석해라까지 지금 거기까지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불신인 거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고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하게 되면 한 15시간 조사하게 되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불신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특검 자체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리고 5시간 동안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시간 정도에서는 쉬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의자가 검찰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법은 만인의 평등한 과정에서는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7월 3일 이후에 나가겠답니다. 7월 3일이 아니고 7월 3일 이후에 나가겠다고 네. 하면 특검이 기간이 제한되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한 번 정도는 특검에서 하루 정도는 이해하지만 앞으로 계속 정도 하면 뭐 구속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또 법의 형사소송법에 맞게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쉬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체포영장 발부 대기한다고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쉬고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쉬고 왔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특검에 수사받으러 왔는데 그걸 쉬고 왔다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좀 부적합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박창환 총경 뭐 뒤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총경이 갑자기 조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분이 아니라 경찰은 어떤 상황이냐? 경찰들이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이미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불법 체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가해자이자 동시에 또 조사라는 수사관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결론을 정해두고 조사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하다는 그런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거라 그래 봅니다. 맞지 않다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쉬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잖아요. 박창환 총경 자체가 갑자기라고 하는데 특검이 왜 갑자기 부릅니까? 그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묵비권 행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내가 그것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수사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창환 총경 자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소 관련해서도 뭐 1차에 국수본 관련해서도 그 구속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1차에서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2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니고 경호처장이잖아요. 그 해당되는 사실관계도 다르게 엮어서 이야기하다 보니 특검에서는 이런 변호인들에도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조은석 특검은 티타임도 하지 않았고 얼굴 자체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어제 지난 주말에. 그리고 바로 경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기싸움, 수싸움이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기싸움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검찰에서 전화를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네. 굉장히 두렵잖아요. 네. 대통령이든 사인이든 간에 검찰에 부르면 티타임을 통해서 모든 것은 진실에서는 법 앞에서는 평등한 것도 있지만 거짓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성실히 임할 걸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티타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던 관행에서는 검찰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법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티타임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보면 조사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네. 지금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요. 특검이 3개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 이 3개 특검 중에서 내가 먼저 가장 내란 특검, 내가 이끌고 있는 내란 특검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타임 할 시간도 본인은 아깝다. 이 시간에 차라리 한 10분이라도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조은석 특검은 이미 뭔가 정해둔 답을 두고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 뭐 많은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감사위원 있을 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뭐 사서 그 공간 이사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종료됐던 걸 다시 재감사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감이 많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끌고 있는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켜보고 하시죠. 출입 방식, 이 조사자, 제소한 날짜 이런 걸 두고서는 계속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은 현직,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지난 2021년 모습이었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를 받고 측근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불일치의 전형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란 자체가 그냥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걸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받는 불성실한 태도를 넘어서 그 법을 해석하고 본인을 끝까지 계엄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행위인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혼자만 있잖아요. 그 부하 직원들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법원을 지난번에 출입할 때도 그랬었고 출석할 때도 그렇고요. 지난 주말 모습을 보면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은 사과를 했는데 말이죠. 과거 전직 대통령들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왜 국민께 법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사과도 없고 유감 표명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 과거 전직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아주 많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이제 특검 검사 협의도 전혀 없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특검을 선정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특검 관련된 여러 독소 조항들, 즉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인지 수사로 무작정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죄가 없어서 그러면 단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죄가 없어서 불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죄가 없어서 그러면 송달을 거부한 겁니까? 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5개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 중에서 성실을 임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피의자로서 오히려 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에 사법 무시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는 오히려 더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방어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정당한 방어권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요. 이재명 그 당시 야당 대표일 때는 그 총선을 지휘하고 그 당시 바쁜 상황에서도 재판에서 연기를 요청했죠.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을 불허했죠. 그래서 총선 마지막 날까지 재판받고 선거운동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서 묵비권이든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예 법꾸라지가 아니고 법무라지, 법을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도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지금 내란 행위잖아요. 전 국민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황,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훼손국가로 그런 보는 내란 행위를 본 당사자가 여러 가지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적인 설명 자체를 6개월 동안 지속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법을 존중해왔다는 이런 취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에 그 불출석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와 서류 송달 거부한 거 이게 50차례가 넘습니다. 일반 피고인들 피의자들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50번이나 했다니까요. 이게 법을 존중한다고요?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이 모습에 대해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고작 5시간입니다.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분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 있습니까?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석열도 벚꼬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의도된 침묵이냐라는 비판도 살짝 있기는 해요. 의도된 침묵은 아니고요. 우리는 뭐 지금 법을 지금 재판에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지금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만 딱 바꾸면요. 이재명 대통령을 바꾸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법꾸라지 행동을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침묵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글쎄요. 지금 뭐 친한계에서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한다고.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 예,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가장 좋아할 쪽이 어디겠습니까? 민주당이죠. 이제 친한계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도부를 향해서 왜 조용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갈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좀 뭐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정권의 독재라든가 이제 단독적으로 밀어붙인다든가 폭정에 대해서는 그럼 왜 친한계 의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싸운 의원이 사실 인사청문회 보면 알겠지만 주진우 의원이나 김희재 의원 몇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또 철야 농성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있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있죠. 이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 친한계 의원들 아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말하지 않느냐. 가장 이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혹 수사 특검도 지금 다음 달 2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금요일 퇴원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네.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논의한 적 없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으니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불행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은 이제 잘하기 경쟁을 계속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김건희 씨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우울할 수 있죠. 그러나 우울할 수 있는데 걸어서 병원에 나오셨는데 또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았으면 통상적으로는 더 개선되어서 걸어서 나오시면 되지. 저기서 왜 휠체어를 타고 오시냐. 그리고 어느 언론에서는 또 포착됐어요. 가택에서 또 멀쩡하게 걸어 다시는 모습.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더 불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식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제는 본인들이 3년 동안 해온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석고제대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지막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법꾸라지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법무라지, 국무라지, 법도 무시하고 국가도 무시한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주말 새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그리고 퇴원 후에 또 가시화되게 될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까지 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 지명이 있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오선 중진 정성우 윤호중 의원이 지명이 됐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 차장까지 사법과 검찰 개혁을 완수할 트로이카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성우, 윤호중 두 후보자 이야기를 하자면 한 명은 이른바 친명계 좌장, 또 한 사람은 지난 대선의 총괄선대 본부장, 대통령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함께해왔던 두 사람인데 스타일도 좀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두 의원 간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는 차원일까요? 네, 시너지도 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인사 1원칙, 그냥 일관성입니다. 유능함. 그러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소관계가 아니고 일을 잘하는 거, 그래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은 내각에 들어갈 의사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신 거 보면 법무부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인데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속도를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녹취록도 4년 동안 밝히지 못한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한 달 만에 녹취록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정반대 의견 그리고 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직까지 또 문제가 있구나. 더욱더 중요한 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냥 국민의힘 시의원이 고발을 하니 그 다음 날 배당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라는 메신저가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정말 개혁이구나. 사심이 없는 개혁이구나. 그리고 속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구나. 그래서 저는 의외로 검찰 개혁이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고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호중 이제 장관 후보자죠. 이분은 정책통이기도 하고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예가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후보 시절에 이게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국토 균형적인 정책을 봤을 때 신임하기 때문에 윤호중 이제 장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두 현역 의원 출신의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각각 수사 또 기사권 분리 이 핵심적인 부분에 총대를 메고 좀 추진을 하면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이걸 좀 뒷받침한다는 그림. 검찰 인사인데 또 기획통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도 좀 가능하고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사법 검찰 개혁 구상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특히 원조 친명계 7인회 좌장으로 알려졌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40년 가까이 인연이 아주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발언들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분 저한테 죄 하나 진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판검사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는데 또 운동하자고 깨워가지고 저를 이 길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른 분입니다. 제가 아니고. 공범이요, 공범. 예, 공범 중에 한 사람이죠, 그냥. 그럼 그러니까 또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저분 또 성공하실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자주 저한테 그래. 말 좀 그만해라. 꼬통 잡히지 않냐. 그 써놓은 것만 읽어라. 진짜 써놓은 거 안 읽잖아요. 맨날 이렇게 조여 써놓은 거 읽으라고. 그 87년도 군사독재 하에서 판검사가 될 수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소년 노동자 출신의 연수생이 바로 그 동네 가서 변호사 개혁해갖고 일부 한대에 그 길로 갔다는 거, 전 그걸 높이 평가해요,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딱 그겁니다. 네, 이거 뭐 두 사람 간의 브로맨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일단 진짜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중간에 이제 잔소리 노래도 나왔지만 뭐 잔소리인지 쓴소리인지 자주해서 한때는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초기 내각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의원 지금 바로 국회 오선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건데 지금 다른 분들 이제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 국세청장도 그렇고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사정기관에 다 장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사정기관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뭔가 기획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곧 만들어지거든요. 예. 지금 원래는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정성호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애냐? 공소를 취소하면 없앨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검사들이 내가 본인이 지휘한 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없던 권한이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 미션 하나로 법무부 장관이 된 게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현역 의원들 8명씩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위원들로 한 거는 대통령제를 부인하는 의원 내각제를 만든 거고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손에 모두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쥐고 가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특히 사법 리스크 이거를 정성호 의원이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로 법무부 장관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면 이번 인선의 특징이 이제 최근 정권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다 보니까 초기에 손발을 맞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일 텐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지금 17곳의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현역 의원이 장관만 7명이니까 이제 거의 절반 가깝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겸직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입법 활동 이런 거 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려가 되고 비판받아야 됩니다. 예. 저런 인사.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칭찬받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잖아요. 인수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돌아가 보면 그때는 경제가 그래도 1%, 2% 성장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1분기는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유능함이 제일 1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현역 의원들 자체에서도 5선입니다. 초선 재선이 아니고 예. 5선이기 때문에 법무 사법개혁이라든지 경제 국토균형 발전 여러 가지 사항에서 검증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때론 이제 그 검증의 입장에서 그리고 검증을 받는 입장에서 통과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국세청장도 현역 의원이라고 비판하셨는데 국세차장입니다. 인광현 이 비례분이. 그러니까 국세차장이기 때문에 국세청장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한 그리고 국세청장 출신이 예를 들어 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가면 문제되겠죠. 그러나 예. 본인들이 해왔고 본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기 대선 인수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한민국 경제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역 의원이 8명, 즉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께 납득할 것이다. 그리고 네. 2기, 3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1기 때는 지금 불가피하게 경제 예. 회복을 한 이후에는 2기, 3기 때는 좀 더 다양하게 하는데 뭐 그런 방침에 있어서는 현역 8명이 네.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정권에서 네. 이제 검증된 현역 중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또 이 밖에도 이제 행안부 장관설이 당초에 원래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이 됐습니다. 이제 공직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셈인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실용산 인물이 공직에 다시 돌아온 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모욕적이다. 전반적인 이번 정권의 인사를 두고 야당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의 시선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코로나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요.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하마평에 무성했는데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낙점이 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본인이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은경 질병청장 하면 코로나 시대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힘을 선대위에 함께하면서 또 정권 창출에 보태오기도 했고요. 배우자가 코로나 시기에 관련주를 매입했고 이게 또 재산 신고가 누락이 됐다. 그래서 뭐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거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불거진 상태인데 지난 며칠 새 대통령실은 본인 해명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일단 기존의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관계와 좀 다른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바로잡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이죠. 질병청장, 관리청장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위선적인 모습, 즉 남편을 통해서 본인이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언제부터 착용 의무화한다, 손소독 언제부터 의무화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남편의 상 관련주가 전부 다 마스크 관련, 손소독제 관련,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질병청장이 아니라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받아야 될 마땅한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뻔합니다. 금액이 그 정도로 많지 않고 그보다 조금 적다. 이런 얘기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출마할 때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생각 외로 준비가 덜 돼 있고 인재풀이 굉장히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많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훈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사 최초로 피고인 겸 야당 대표로 했었는데 그런 야당 대표를 대선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의원들에게 자기가 보훈을 하고 빚을 갚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을 빨리 저렇게 내각에 앉힌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의 심사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데요. 갑자기 여기에서 웰빙 논란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 의원 SNS 사진이 먼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텐트가 보이고 선풍기, 김밥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웰빙 김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를 틀고 하는 모습이 바캉스 같다, 휴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단식 농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위원장님, 정치권에서 참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롱받는 포인트 자체는 웰빙에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나경원 중진 의원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비하한 거죠. 사실 설명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나 혹시 여당에서 놓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대국민 선전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속으로가 아니고 국민 외면 속으로잖아요. 저렇게 로텐더홀에서 좋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또 선풍기 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불가피하게 뭐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안 맞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것은 지금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사법, 즉 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있는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럴 확률은 적지만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빠루 사건으로 해서 6년 동안 1심이잖아요. 그러면 634, 그러니까 3년 뒤에 혹시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 또 나경원 대통령 시절에는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법원 만인 앞에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판사 출신인데 대통령에게 또 재판을 받으라고 저런 식으로 이상한 법 위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렇게 철야 농성한 거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저 목적이 그거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라는 건데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금 본인의 8억, 그러니까 수익이 5억이고 나간 돈이 14억인데 그럼 중간에 8억이 어디서 났냐 이게 핵심인데 금배추에 투자를 했다. 그 장모 집에 캥거루족을 했다. 장모님한테 캥거루족을 했다. 자, 이런 황당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중에서 단 1원도 해명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마지막 거짓말 또 드러났죠. 오피스텔 지원받은 거 물어보니까 자기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주소지로 잠깐 썼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무려 20차례나 7억을 수수한 범죄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김민수 후보가 인사청문회 내내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고 8억 의혹에 대해서 단 1원도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분이 국무총리로 간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중앙 공무원 합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공무원들한테 저런 분을 수장으로 앉힌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일이겠습니까? 저런 분이 국무총리로서 정부 중앙부처를 통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오늘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면서요? 네, 오늘 국민청문회 뭔가요? 개최합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인사청문회가 지금 김민수 후보가 약속했던 자료 제출을 안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파행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김민수 후보의 인사검증이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된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김민수 후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도 돈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린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고 스포를 받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청구서를 내밀 때 과연 올바르게 국정을 통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투가 잡혀서 약점이 잡혀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저희가 소상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원래 본회의 개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하지 않고 7월 3일로 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그렇죠. 원칙은 오늘 해도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사실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8억을 관련했던 8억이란 것도 본인들이 주장한 8억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6억 5억 정도 된다. 그리고 후원 그리고 예경사로 4차례 정도 했다. 이야기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청문회가 이틀인데요. 하루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에 국민의힘 청문 간사들이 퇴장해버립니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놓고 다시 또 국민청문회를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정말 지지를 철회하고 조롱 아닌 조롱까지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야당으로서의 그런 선명성 정제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누구든 한 명도 책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은 상태에서 공격이든 비판이든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국무총리의 관계에서 본인들만 공격하다 보니 계속 외면되는 것이죠. 네. 저는요 김민수 후보가 왜 자료를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수 후보가 하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여주면서 증빙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본인의 주장이 다 해결됩니다. 수용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류 한 장 내지 않고 말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럼 인사청문을 왜 하지요? 증인 말로만 할 거면 인사청문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류로 입증을 했는데 왜 본인만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예외가 아니고 그냥 얘기 따랐잖아요. 한덕수, 황교안 사례 첨부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할 수 없고 그 외에 20몇 건인가 그건 다 제출하는 상태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8억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죠. 8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퇴임식을 했습니다. 오늘 퇴임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득권을 타파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35세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 전 위원장은 이제 권영세 전 위원장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물러난 직후부터 국민의힘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어제는 퇴임 하루를 앞두고 순직 최혜병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겠군요. 조금 네. 전에 하여튼 기자회견했고요. 그 목소리는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투표 불참을 지금 사과했어요. 어제 최상병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네. 퇴임을 앞두고 한 얘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대선도 이끌었었고요. 또 대선 패배하고 나서 책임도 있었을 건데 그 아마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혁신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냈던 모습은 아마 우리 당사에서도 평가를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조금 이제 가장 젊고 참신한 후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과 함께 의총해서 또는 비대위원장과 머리를 맞대서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민주정당의 핵심 요체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대표적으로 혁신안 5개 낼 때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들 아무하고 논의하지 않고 혼자 그걸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발표하고 나중에 의총장에 들어가니까 의총장에서 그게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좀 비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마지막까지 어쨌든 본연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이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베네치아에서 펼쳐진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의 초우와 결혼식,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입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양지민 변호사, 박진아 아나운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펼쳤습니다. 세계 3위의 자산가로 알려진 만큼 이제 결혼식의 규모, 호화롭고 어마어마했는데 기간도 2박 3일, 비용도 몇백억이 들었다고 하고요. 이제 끝난 거죠? 네, 이제 끝났는데요. 네. 사실 이 화려한 성대한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예고가 돼 있었어요. 사실 2019년에 이혼할 때 52조 원을 주고 이혼을 했고 예. 지금 이 결혼한 신부와 2019년 이혼한 그 당해년도부터 공개적으로 연애를 해서 2023년에 약혼했는데 그때도 약혼 반지가 다이아몬드 30캐럿이었거든요. 예.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발표된 이 베이조스의 재산이 350조예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예상됐긴 했지만 그래도 좀 대단하다 하는 게 네. 일단 미국 태생의 사람인데 지금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서 거기에다가 200명, 250명 이 하객들 다 초청해서 결혼식을 2박 3일 동안 했어요. 네. 결혼식은 27일인데 이 신랑 신부는 25일 날 모습을 드러냈고 예. 26일부터 이제 하객들 해외 셀럽들이 속속 도착한 후에 그래서 그 26일부터 이제 환영 파티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돈나 델로로트라는 성당에서 환영 파티를 했고 그 다음 날 27일 본식은 이제 산 조르노 마조레 요 성당에서 또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결혼식 직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날짜 바뀌도록 1박 2일에 걸쳐서 피로연을 하는데 원래는 이 베네치아 중심에 아주 웅장한 중세 건물에서 예.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지금 이제 여론이 따갑다 보니까 반발이 많았죠. 네, 반발이 많았죠. 베네치아 동쪽 끝에 어떤 그 중세 시대의 선박을 건조하는 곳인 아르세날레 전시장에서 또 피로연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 베네치아가 속한 베네토주의 주지사가 이 추산한 바로는 네. 2박 3일에 이 결혼식 비용이 640억 원이다. 한국 돈으로. 아. 최소 4천만 유로다. 이렇게 최소요?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가 640억 원입니다. 결혼식 비용이요. 이 정도면 이제 누가 와서 축의금을 얼마씩 내야 좀 비용 충당이 가능한가 이런 거 따져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아예 안 할 것 같고요. 하객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전야제 본식 피로연까지 3일 동안 이어졌던 결혼식에는 모두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또 그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모델 킴 카다시안 부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야제에서는 레이디 가가가 축하 공연을 네.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 결혼식을 위해서 전용기 90대가 넘는 전용기가 손님들을 실어 날랐고 또 수상 택시가 30여 대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네, 신부의 갈아입을 드레스만 무려 27벌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일단 말이 많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 초반부터 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반발이 일단 상당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에서 치러졌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이제 이게 모두의 유산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반발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결혼식이 열리기 전부터 사실은 베네치아 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여기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네. 부자 파티 좀 그만해라. 베네치아가 무슨 부자 파티장인 줄 아냐. 여기 이제 유네스코로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일상 터전이라는 네. 거죠. 근데 마치 우리 섬을 사유한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베네치아에는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렇게 썼었어요. 사실 이 약혼녀와 함께 우주 여행 잠깐 했잖아요. 그랬죠. 10분짜리. 그거에 빗대어서 이 스페이스 우주를 이제 빌려서 베이조스를 위한 스페이스는 없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이제 걸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유명한 리알토 다리 위에 걸었죠. 네. 근데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니까 멈춘 게 아니라 결혼식 내내도 베이조스는 떠나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까지도 규탄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민들의 반발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탈리아 관광 당국에서는 반대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는요, 제프 베이조스의 이 결혼식이 실제로 굉장한 우리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약 1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사유화한다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200명 이상의 하객이 실제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호텔 이용하고 서비스 이용하고 또 먹어야 되죠. 소비하는 그런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베네치아에 결코 손해는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관광 경제 효과 창출. 그러게요. 좀 생각을 해볼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발이 계속되는 건 이 단순히 장소뿐만이 아니고 일반의 시선에 전해지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이기도 할 텐데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인도 재벌가의 초호화 결혼식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생각이 또 나요.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죠. 무케시 안바니의 막내 아들 아난트 안바니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 그때 우리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했었죠. 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초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갔는데 이때도 사실은 3일 동안 열렸어요. 이때도 3일 동안 열렸고 예. 그때 축가는 팝스타 리에나가 불렀었고 빌 게이츠는 이때도 갔었고 이번 이제 베네치아도 갔고요. 또 마크 저버그 또 CEO도 예. 메타의 최고 경영자도 이제 참석하고 했는데 규모도 더 많았어요. 이때는 하객이 1,200명이었는데 네. 이게 조금 다른 게 베이조스는 지금 남의 나라 가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도에서 그 나라의 이 왕족이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경찰까지 다 어. 출동을 해서 이 비상이 걸려서 이 말하자면 교통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2박 3일 동안 그때도 굉장히 화려하게 치러졌었죠.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죠. 당시에도 정말 많은 반발과 비판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은 마냥 축하받는 기분에서 기쁘게 또 마련한 자리겠지만 또 뭐든 과하면 이런 반대급부가 있다는 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 반면에 이 소박한 스몰 웨딩으로 주목을 받았던 분의 생활상 하나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댁에서 이제는 평창댁이 된 다시 서울살이를 시작한 이효리 씨의 이야기인데 제주댁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주로 거취로 옮겼을 당시에 잠시 또 방송을 쉬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이번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 얘기가 본인이 한창 에너지 좋고 젊을 때는 만약에 이번 앨범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 다음번에 보여줄게. 나 다음에 잘할게. 네. 이렇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만약에 잘 되지 않았다. 졌다라고 할 때 이걸 감당할 에너지가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말하자면 활동을 쉬었고 참 잘 쉬었다 싶고 그때 본인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주변의 가족 특히 남편 이상순 씨가 네. 해주는 격려. 아이고 너는 나중에 50살, 60살 돼서도 해도 돼.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이 말이 이겨낼 힘을 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때 좀 연예계 생활에 지쳐서 이제 떠났던 거죠. 네네네. 근데 떠나 보니까 이 또 연예인으로서의 삶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평창댁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게 됩니다. 일가정 일상순 보급 시급합니다. 이효리 씨의 서울살이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워낙에 이제 본인 이미지는 도회적이기 때문에 별탈 없이 적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천하의 이효리 씨가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백화점에 갔는데 여기에 가서 쩔쩔맸다 이런 해프닝도 전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상순 씨가 남편이 우리 백화점 갈까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게 뭐가 힘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막상 가서 이상순 씨가 사실 내가 명품백 하나 사주고 아유, 싶었다라면서 힘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명품백을 딱 사줬는데 본인의 가사에 이런 게 있다고요. 명품 그까짓 게 뭔데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미스 코리아 가사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이 에스컬레이터에 비친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나 빛나 보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을 가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다라는 근황도 전했습니다. 네. 또 이제 초반에 서울살이 적응에 어려워서 우울증 이런 것들도 호소를 했었는데 이때도 또 남편의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방송 활동도 중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 이효리는 이효리다. 관리에 너무나도 진심이어서 많은 분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관리의 비법도 좀 귀띔을 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의 기상 시간은 7시 반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긴 했지만 예. 바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진 않다고 하는데요. 점심 저녁만 먹고 17시간의 공복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텐데요. 또 밤에 야식을 먹을 법도 한데 야식을 네. 먹지 않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살 당시에 야식을 배달해주는 곳이 흔치 않아서 배달 앱을 켜면 다 제로, 0으로 뜨는 곳이 많아서 야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야식도 안 먹고 또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는 습관이 이효리 씨의 몸매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 이식하고 야식 끊으면 저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관리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냈던 그 힘에 이상순, 이효리 두 사람의 부부의 힘이 또 원천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부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 부쩍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분의 얘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언 이봉원 씨 그리고 그 아내 박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박미선 씨가 최근에 좀 투병 사실을 밝히면서 방송 활동 잠깐 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박미선 씨. 2월부터 계속해오던 모든 촬영들을 중단하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방송과 무대를 가리지 않고 38년간 계속 방송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봉원 씨가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봉원 씨는 아내가 38년간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재충전 기회를 가지고 있다 네. 라면서 아내를 향한 걱정이 묻어나는 애틋한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프레스룸에 출연한 조혜련 씨도 예. 김신영 씨가 DJ로 있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박미선 언니의 개그가 그립다. 건강이 돌아오면 더 많이 챙겨주고 싶다라고 네. 전했는데요. 많은 방송인 연예인들이 박미선 씨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병명은 뭐 따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병세 여부를 떠나서 가장 걱정을 하는 건 아무래도 남편인 이봉원 씨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까지 다시 회자가 됐는데 자, 지금 공개적으로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한때는 뭐 이혼설 이런 것도 가짜 뉴스로 불거지긴 했었습니다만 두 사람의 사이를 확인하시고 네, 그런 가짜 뉴스에도 휘말릴 필요가 저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예계 소식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